오늘은 예비 사회적 기업 인지적 요건 설명회로 진행을 할 거고요. 예비 사회적 기업을 지정이라고 하고요. 사회적 기업을 인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모두 같이 설명을 하는 설명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차는 1장부터 6장까지 있는데 이게 예비와 인증을 모두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더 넘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화면 넘어가는 건 잘 보이시죠? 네. 일단 사회적 경제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증 준비하시면서. 사회적 경제가 뭐고 사회적 기업은 또 뭘까 굉장히 궁금하셨을 텐데 오늘은 사회적 기업을 토대로 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알아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배경이 사회적 경제부터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적 경제는 이제 막 새로 생긴 게 아니고요. 굉장히 옛날부터 유럽에서는 18세기에서 19세기 후반 굉장히 옛날이죠. 이때부터 중심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농민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이 협동조합의 이름으로 처음 사회적 경제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농민협동조합은 현재 농업협동조합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농협으로 크게 성장을 하게 되었죠. 이제 우리나라는 IMF를 겪으면서 실업 문제, 고용 불안, 빈부격차, 지역 쇠퇴 이런 문제들이 심각해졌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경제를 처음 받아들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OECD, EU, 캐나다 이렇게 선진국들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제 활동이라는 얘기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의 나라에서도 이걸 똑같이 받아들여서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 사회적 가치의 실현, 호혜 협력과 사회 연대, 경제적 활동 이렇게 모두 다 반영이 되어 있죠. 유승민 의원이 2016년에 발의한 법안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 활동이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라는 게 발의가 돼서 그걸 중심으로 여러 정책들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저런 정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것들은 이 5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사회적 경제의 기본 원칙입니다. 우리는 공익성을 추구해야 되고요.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민주적인 통제를 우리가 가져야 되고요. 잉여금의 분배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회적 경제 주체들과 함께 상호성을 가지고 협력을 해야 한다는 이런 기본 원칙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사회적 경제 주체 크게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이 그러한데요. 이 중에서 협동조합을 제외하고 기업자가 붙은 것들은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법인격이 아니고 우리가 주식회사를 설립하든지 아니면 사단법인을 설립하든지 이미 우리가 설립을 한 이후에 이 기업자 붙은 배지를 다는 거고요. 법인격은 아닙니다. 협동조합은 그에 비해서 법인격으로 처음에 우리가 설립을 할 때부터 협동조합으로 설립을 하는 것이고요. 이 4가지가 사회적 경제, 우리나라에 있는 사회적 경제 기본 주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무부처가 다 다르죠.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이게 주무부처가 다르다는 거는 이런 여러 가지 주체들을 누가 관리를 하고 그리고 어떤 의미로 관리를 하는지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게 있지만 저희는 오늘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뒤에 가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우리나라에 제정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이제 IMF 이후에 고용도 안 되고 일자리를 못 구하는데 기업은 자꾸 성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취약계층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국민 통합력이 낮아졌다. 이런 평가가 IMF 이후에 점점 진행이 된 거죠. 그래서 2007년에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발의되고 제정됐고요. 이후에 사회적 기업과 예비 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을 해서 현재는 사회적 기업이 3,926개까지 인증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서울은 595개고요. 이거 작년 말 기준인데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점점 늘어나고 있죠. 지금 22년 12월까지 83차의 심사가 있었고 그 심사를 거쳐서 총 3,926개 기업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땄어요. 그중에서 활동 중인 거는 좀 줄어들긴 했지만 인증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지역별로는 일단 경기도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이 저희 서울입니다. 유형별 현황을 보시면 일자리 제공형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기타 창의력 신형이고 그 다음 지역사회공헌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이런 순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유형별 현황에서 이게 일자리 제공형이 제일 많다고 해서 일자리 제공형이 인증이 쉽게 되느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제 사회적 기업의 처음 목적 자체가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자는 거에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일자리를 제공하시는 기업들이 많이 사회적 기업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제일 많은 거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사회적 기업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 기업이라고 뭉뚱그려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전혀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회적 기업 영역은 비영리 기관의 특성과 영리 기업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여기에서 전통적 영리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제 최소 비용을 들여서 최대 이익을 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우리가 보통 아는 그런 기업들이고요. 전통적 비영리 기관은 이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가 뭐 봉사를 한다거나 후원을 하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진 단체들이 있죠. 그런 곳은 이제 돈을 벌지 않기 때문에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후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거나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사회적 기업 영역은 우리가 돈도 벌어야 되고 사회적 책임도 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한 선상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적 책임을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걸로 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돈도 벌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쿠키를 만드는 기업을 운영을 한다면 쿠키를 만드는데 이제 취약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제 근로자들이 취약계층이어도 충분히 만약에 장애인을 고용한다고 했을 때 장애인이어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작업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 직업 교육을 함께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쿠키를 팔면서 돈을 벌 수 있죠. 그런 것이 이제 사회적 책임을 지면서 수익 활동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떤 지역의 특정 문제를 발견했어요. 만약에 어떤 지역이 있을 때 거기에서는 비가 엄청 많이 내릴 때 특히나 침수가 많이 되는 지역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침수를 막고자 이런저런 기술을 개발을 했고 이거를 그 침수되는 지역에 살고 있는 낙후된 환경에 살고 있는 우리 주민들 취약계층을 위해서 이걸 사용하고 싶은데 이걸로 우리가 다른 기업과 뭐 연대를 해서 수익을 내는 방향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수익 창출도 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영역과 돈을 버는 영역이 나눠져 있으면 안 되고 같은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 안에서 사회적 책임도 질 수 있고 수익 창출도 할 수 있어야 사회적 기업의 영역에 들어간다. 그것이 사회적 목적을 우선 수구하면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우리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 그 정의를 정해 놨어요. 이 정의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어떤 게 사회적 기업인지 좀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취약계층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고요. 그러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 육성법 7조에 따라 인증받아야 합니다. 우리 제도를 통해서 인증받지 않은 기업들은 사회적 기업이라는 딱지를 쓸 수가 없어요. 명함에도 붙이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고용노동부의 심사를 받아서 사회적 기업이 돼야만 우리는 사회적 기업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법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 가치를 이 취약계층 관련된 사회적 목적으로 제한을 해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에서 많은 다양한 사회 가치들이 있고 기업이나 협동조합, 뭐 여러 주체들이 추구하는 다양한 사회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인증은 법에서 정해놓은 특정 사회적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 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 인증을 만약에 실패했다라고 해서 우리가 사회 가치가 없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다른 사회 가치를 충분히 창출을 하고 있으면 굳이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지 않아도 우리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이다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회적 기업 인증을 한번 해보고자 하고 이 자리에 모인 거긴 하죠. 네. 그래서 여기 법에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취약계층이라는 말인데요. 우리가 어떤 사회 가치를 추구하든지 취약계층에게 더 좋은 걸 주고 좋은 삶의 조건을 개선해주고 이런 거를 해야 사회적 기업이 된다는 거거든요. 법에서 말하고 있는 취약계층이란 사회 서비스를 시장 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일반 다른 비취약계층과 같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에서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계층을 취약계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와 취약계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정해 놨습니다. 범위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이거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것도 다 우리가 인증을 받거나 지정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취약계층을 뭐 채용을 한다거나 취약계층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주장하고 싶을 때 그 취약계층들이 이 범위 안에 속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그거를 증빙으로서 확인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제 앞에서 예비사회적 기업이랑 인증사회적 기업을 자꾸 제가 혼동해서 말해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예비사회적 기업이라는 거는 사회적 기업, 이 사회적 기업은 이 사회적 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인증사회적 기업의 대체적인 요건, 어느 정도 결은 맞는데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 기업을 예비사회적 기업이라고 지정함으로써 이 요건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컨설팅 해주고 그런 뒷받침해주면서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은 지정이라고 하고요. 용어적인 부분에 좀 헷갈릴까 미리 말씀드립니다. 예비사회적 기업은 지정이라고 하고 인증사회적 기업은 인증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비사회적 기업 인증이라는 건 없고 사회적 기업 지정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예비는 지정이고 사회적 기업은 인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예비사회적 기업은 요건을 인증사회적 기업에 비해서 덜 빡빡하게 보고 일부 요건이 완화된 기업이기 때문에 PPT 화면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안 넘어갈까요? 잘 보이시죠? 네, 네. 네, 예비사회적 기업은 일부 요건이 완화된 거기 때문에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에 비해서 인증사회적 기업은 우리가 실제로 정말 수행한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실적이 아직은 없어서 그리고 6개월이 법인 설립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아서 인증을 바로 넘어갈 수 없을 때 그러나 사회적 기업이 받고 있는 혜택이나 여러 가지 지원들을 우리가
일부 받고 그리고 나중에 인증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갈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예비사회적 기업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다만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이 인증을 하기 위해서 꼭 필수 조건은 아닙니다. 예비 없이 우리가 요건만 된다면 바로 인증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또 보셔야 할 거는 예비사회적 기업은 지역형과 부처형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거는 지역형은 우리가 속해 있는 광역자치단체, 우리는 서울이겠죠?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주는 거고요. 부처형은 전국에서 특정 부처 특색에 맞는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부처장에게 지정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부, 우리가 환경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면 환경부에게 받을 수도 있겠고요. 여성가족부에게 받을 수 있겠고요. 이거 지역형과 부처형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예비사회적 기업은 처음에 지정할 때부터 우리가 인증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갈 기업들을 좀 더 먼저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심사를 할 때부터 그런 사회적 목적을 보기는 봐요. 그래서 그건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역형과 부처형이 나눠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둘 중에 하나는 택일해서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각각 공고가 뜨는 기간도 다르고 부처는 한 10개 정도의 부처가 있거든요. 그 부처들마다 공고 뜨는 기간도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 기업에 맞는 게 뭔지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게 그 공고가 언제 뜨는지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준비를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비사회적 기업은 지정일로부터 3년간의 유효 기간이 있고요. 지정받고 3년이 끝나면 우린 예비사회적 기업 배지를 반납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 3년 안에 인증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마을 기업이시거나 농어촌 공동체 회사 그리고 뭐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 이거는 되게 옛날에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기업이 계신다면 지역형 부처형으로 우리가 인증을 해 넘어갈 지역형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으로 넘어가려고 할 때 그 참여 기간이 이 3년 안에 포함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10개 부처인데요. 여기 일자가 써 있는데 이건 22년도 기준이고요. 이게 보면 매년 거의 비슷한 시기에 부처 공고가 뜹니다. 거의 공무원들이 이제 일하는 루틴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시기에 뜨고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보건복지부 같은 거는 자활사업이나 뭐 장애인 직업 재활사업 이런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업들 관련된 기업들을 지정하고 있고요.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부처를 선택하실 때는 우리가 주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 매출이 발생하고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주사업이 부처 특색과 관련이 있다면 부처형을 선택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부처 특색이 그렇게 강하진 않고 우리는 예비를 하고 싶다 하면은 지역형을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하는 것 자체에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역형도 신청을 해보시고 부처형도 신청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형과 부처형이 모두 지정이 되시면 먼저 발표가 난 곳으로 지정을 받으시게 되는 거고요. 둘 중에 취사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네,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했는데요. 이제 사회적 기업과 예비사회적 기업의 차이가 그럼 뭐냐라고 궁금해 하실까 봐 이런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일단 위에서부터 보면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을 합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 기업은 지역형, 부처형 각각 지정하는 주체가 다르고요. 그리고 실적 기간은 사회적 기업은 우리가 이미 실적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신청하시는 거기 때문에 신청 직전 6개월의 실적을 보고 심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예비사회적 기업은 우리가 법인 설립한 지 6개월이 되지 않았고 관련된 실적이 없더라도
신청은 하실 수 있으세요. 실적 제출이 필수가 아니고 정관이나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먼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크게는 안 하셔도 되고요. 사업계획서 관련해서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증사회적 기업은 요건이 총 7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 기업은 4번을 뺀 6가지 요건이 있죠. 이게 요건이 예비와 인증에 2개 다 적혀 있다고 해서 동일한 요건은 아니고요. 각각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그것도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게 접수를 해놓고 분기별로 심사를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게 접수는 항상 하실 수 있는 거예요. 365일 신청을 해놓으실 수 있고 우리가 서류가 다 갖춰지고 실적이 완료된 시점을 맞춰서 접수를 해놓으시면 되고 그 특정 기간 동안 접수를 해놓은 기업들을 합쳐서 분기별로 심사를 진행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월 20일 날에 1분기 심사를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1분기에 신청을 한 기업들은 지금 현장 실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심사는 3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언제든지 변동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시기가 궁금하시면 신청 준비가 되셨을 때 저희한테 연락을 주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 기업의 신청 일정은 지역형, 서울시는 보통 1년에 한두 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뜨고 있고요. 부처형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처별로 공고 시기가 상이하고 아마도 작년과 비슷한 시기에 나지 않을까 해서 우리 이번 전 시트 한번 확인해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고 이거는 부처 홈페이지에서 공고 시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격기간은 한 번 인증을 다시면 자격기한 유효기간이 없고요. 우리가 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사업을 잘 수행하시면 우리는 폐업할 때까지 사회적 기업 인증 배지를 달 수 있고 예비사회적 기업은 3년간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네,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절차를 적어 놓은 건데요. 사회적 기업 인증을 신청하시려면 일단 법인을 설립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7가지 요건을 모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요건이 다 충족이 되고 6개월의 실적이 우리가 준비가 됐으면 인증을 신청하셔서 심사를 받으셔서 인증을 획득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6개월 실적이라고 하는 거는 인증사회적 기업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예비사회적 기업은 사업계획서 기반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6개월 미만 법인은 해당 실적만 제출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사실 이게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6개월 미만의 법인이라도 인증을 신청하실 수는 있으나 가지고 있는 실적만 제출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지는 않고 우리가 기업의 지속 가능성 그리고 사업의 수행 가능성 이런 거를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6개월 미만의 법인은 조금 지속 가능성 부분에서 힘든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인증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일 궁금하시겠죠, 아무래도. 이제 7가지 요건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인증은 7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때 신청을 하실 수 있고 예비는 요건이 다소 상이합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인증은 동그라미가 다 색칠이 돼 있고 예비는 반만 색칠돼 있는 것도 있고요. 색칠이 아예 안 돼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반만 색칠돼 있는 거는 해당이 되기는 하는데 일부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색칠이 아예 안 된 부분은 아예 해당 사항이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비를 신청을 한다고 해서 요건이 좀 더 완화됐으니까 우리 쉽게 되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나 사업계획서를 그렇게 대강 보지는 않고요. 이런 7가지 요건을 추후에 이룰 수 있을지 그런 가능성도 같이 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이 된 이후에는 이 7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도록 기업 대표자분들께서 충분히 노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걸 유념하면서 요건을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네, 먼저 조직 형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인증이랑 지정, 인증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공통으로 요구되는 심사 기준이고요. 이게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서 조직 형태를 정해놓고 있어요. 이제 보통 주식회사가 제일 많고요. 유한회사, 합자회사 이런 것들이 있고 공기법인이어도 되고 사회적 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 뭐 농업회사법인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게 보통 주식회사가 제일 많고 오늘 오신 분들도 거의 주식회사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 사업자면 안 되시고요. 그리고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출자해서 만든 조직이면은 이거에 조직 형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이 어려우십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이신 분들은 법인으로 전환을 한 이후에 실적만 들어가기 때문에 법인 전환하시고 이후에 실적을 쌓으셔서 인증 사회적 기업을 도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자 등록증이나 등기부 등본, 주주명부 설립된 조직들은 설립인가증 이런 걸 제출해서 증빙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지점이 만약에 있으시면 지점의 실적을 모두 포함해서 인증 신청을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서류 주의시 주의점이라고 써 있는 부분을 봐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지점이라고 하면 등기부 등본에 등록이 돼 있는 지점이에요. 만약에 대표자분이 혼자 이건 우리의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그거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등기부등본에 지점이라고 나와 있는 그런 사업체의 실적이 모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표님이 다른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제 법인으로 A 법인을 운영하시고 이걸로 인증 사회적 기업을 따고 싶지만 B라는 개인 사업자를 같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그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다른 기업인지, 뭔가 거래를 주고받거나 근로자가 혼재되거나 뭐 사무 공간을 공유한다거나 그렇진 않은지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확인을 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 요건 미흡으로 판단을 돼서 인증은 어려우십니다. 이거는 예비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대표자가 이미 인증사회적 기업 대표자를 하고 계시는 경우에도 실질적인 독립성 여부를 판단해서 심사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대표자분뿐만 아니고 대표자의 가족분들의 사업체 운영 여부도 확인을 하고 있고요. 가족이랑 이제 밀접하게 사업을 같이 운영하고 계시면 그것도 실질적으로 독립성이 저해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심사시 좀 반영이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유급 근로자 고용인데요. 여기는 예비가 절반만 색칠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인증과 예비가 살짝 다르기 때문에 인증심사 기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증심사 기준으로는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유형의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든지 간에 유급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유급 근로자라고 하면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을 유급 근로자로 하고요. 대표자나 임원분들은 고용보험에 아예 가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1명 신청 전월 말 기준으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셔야 되고 만약에 유형 중에서 일자리 제공명을 신청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직전월 6개월간의 평균을 내서 근로자 수의 6개월간 평균을 내서 3명 이상인지 확인을 합니다. 이제 일자리 제공은 뒤에 가서 좀 더 요건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유급 근로자 관련해서는 그런 조건을 간단하게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근로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됩니다. 이제 고용조정이라고 하면 권고사직이나 해고, 경영상 해고 이런 게 포함되고요. 우리가 근로자가 그만둘 때 고용상실코드라는 거를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고용코드가 23번, 26번이면 기본적으로 고용조정이다라고 보고요. 근데 23번, 26번 중에서도 고용조정에 포함되지 않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23번, 26번의 사례가 있다면 저희한테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유급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4대 보험을 가입하시거나 아니면 최저임금 준수하는 이런 고용노동법을 지키시는 건 당연하겠죠.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심사 기준으로는 일단 예비사회적 기업을 되려면 유급 근로자가 꼭 필요하진 않아요. 근데 유급 근로자가 있으시면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이런 법을 준수하셔야 되고요. 이제 다만 예비사회적 기업도 일자리 제공력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신청 전월말 기준으로 1명 고용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 서울시 예비사회적 기업이 3월 달에 공고가 나서 우리가 3월에 신청을 할 거예요. 그러면 2월 말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된 유급 근로자가 1명 이상 있으셔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일자리 제공형은 취약계층을 고용해야 되는 유형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고용 인원 중에서 취약계층이 30% 이상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소 인원인 1명만 고용하셨을 때는 그분이 취약계층이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유급 근로자를 필히 고용하고 계셔야 재정 지원 사업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 심사 기준에서는 여긴 3개월 동안 고용 조정 사실이 없어야 되는 거고요. 앞에 인증에서는 6개월이었죠. 그래서 3개월 동안 고용 조정 사실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현행법 위반 없으셔야 됩니다. 3개월 동안. 이제 서류를 받아보면 근로계약서가 생각보다 이상하게 써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제 최저임금도 매년 갱신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근로계약서 안에 최저임금이 작년 기준으로 적혀져 있는데 그걸 수정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로 봤을 땐 최저임금 위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위반이 되지 않는지 꾸준히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주요 수당 챙기시는 것도 잊지 말아 주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서 이런 거는 필히 확인하시고 그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표준 근로계약서라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에는 아마 필수 조항이 다 들어가 있을 테니까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제 23년도 최저임금 금액에 따라서 계산한 일당이랑 주 시간에 따른 월급을 저희가 계산을 해 놓긴 했는데요. 이제 각각 실제 근로하는 시간이 다르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노무사의 상담을 받으시거나 하셔서 최저임금 위반이 되지 않게 잘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근로자를 10분 이상 고용을 하신 분들은 취업규칙이라는 거를 꼭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거 그 교재에 없어가지고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근로자 10명 이상이면 취업규칙을 신고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잊지 말고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 관련해서는 유급 근로자 명부 제출하고요. 이건 양식이 있으니까 밑에 이런 양식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그리고 이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 신고서 이런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서류는 모든 유형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다 제출을 하시지만 일자리 재고경, 지역사회공헌 가형, 혼합형 이거를 신청하시는 기업들은 6개월의 자료를 모두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이 세 가지 유형은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는 유형들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우리가 유급 근로자 명부를 6개월치를 낸다 하면은 각 월의 말일자 기준으로 작성을 해주시는 거고요. 우리가 만약에 7월 달에 신청을 한다. 그럼 실적 기간이 1월부터 6월이에요. 그러면 각 월마다의 말일자에 근로하고 계시는 유급 근로자 명부 총 6장을 제출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다만 예비는 6개월의 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 직전 월 1개월의 자료로 제출을 하게 됩니다. 네, 이게 사회적 목적 실현 요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유형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유형이 총 5가지가 있고요. 이게 지침에서 말하는 게 여기 위에 써 있는 내용인데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의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해야 되고 그 사회적 목적이라는 게 5가지 유형의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유형의 주 목적과 기준을 살펴보시고 이거에 우리가 부합한다 하면 인증을 신청하실 수 있고 이거에 우리가 맞지 않다 이런 걸 우리가 앞으로도 맞출 수 없고 지금도 맞추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인증이라는 제도 그리고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이라는 제도랑은 살짝 먼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억지로 맞추는 건 우리 기업을 운영하는 데에도 안 좋고 인증도 힘든 길이거든요. 그래서 요건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지 한번 그걸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이런 인증과 예비가 2가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비사회적 기업은 6개월간의 실적을 제출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예요 라고 제출하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해놓은 걸 기준으로 평가를 받는 거고요. 예비사회적 기업은 정관과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실적이 만약에 있으시면 3개월 정도의 실적을 제출하실 수 있고 이건 참고 자료로 활용됩니다. 일단 여기 써 있는 기준들은 인증사회적 기업 기준이고요. 예비사회적 기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 기준을 목표로 잡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일단 크게 5가지인데요. 일자리 제공형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전체 근로자 중에 30% 이상이 취약계층이면 일자리 제공형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고요. 서비스 제공형은 우리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혼합형은 일자리 제공형과 사회 서비스 제공형을 합쳐놓은 유형이라고 보면 되고 이건 비율이 20%입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형은 1, 2, 3번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사실 가나다라고 하고요. 지침상에는 가나다 유형이라고 되어 있고 이거는 우리가 특정 지역에 맞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을 때 이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타 창의역 신형은 이 위에 있는 계량적 지표에 우리 사업을 도저히 맞출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의 사업 내용 자체는 취약계층에게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고 어떤 다른 사기업과 차별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부조를 실현하는 것들이 있다. 그렇게 판단되실 때 기타 창의역 신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유형에 대해서 하나씩 네. 이게 예비사회적 기업이 사업 계획서로 판단을 한다고 하면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냥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게 주요 미지정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경우 그거 말고 우리가 새로운 사업 계획을 써서 그 사업 계획이 취약계층 관련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심사를 받으려고 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역량이나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본과 달라서 이게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형 만약에 일자리 제공형을 신청할 수 있는 기업인데 기타 창의형 시정을 신청하셨을 때 그럴 때는 유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미지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창의역 신형 신청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다른 영리 기업과 차별성이 부족한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목적을 좀 더 뚜렷하게 하고 그걸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인식한 사회 문제의 심각성 및 중요도에 대한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 이게 좀 어려운 문제지만 우리가 어떤 사회적 목적을 가지고 이게 문제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걸 해결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 문제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생각하는 사회 문제와 살짝 다르다면
그 심각성과 그 중요도에 대한 인정을 받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득해 주시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설득하시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지표를 제시해 주시거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인증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로 많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제 사업 계획을 수립하시려고 하면 조금 너무 막막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를 간략하게 적어 놨습니다. 이제 소셜 미션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문제가 뭐고 그게 얼마나 심각하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왜 꼭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먼저 정립을 해서 소셜 미션을 정하시고요. 그다음에 활동을 해서 실적을 쌓는 겁니다.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 이 사업을 통해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동시에 우리가 돈도 벌 수 있다.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정립을 하셔야 되고 그 와중에서 사회적 목적 관련해서 차별화된 요소도 집어넣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적을 쌓아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우리 활동을 통해서 어떤 파급 효과가 나는지 이 이펙트가 어떻게 나는지 얼마나 개선됐는지 그런 것들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면 더없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만약에 우리가 실적을 쌓고 결과가 있다면 우리가 심사위원들이 볼 때 확인 가능한 서류로 증빙을 해 주셔야 돼요. 물론 대표님이 이제 구두로 설명해 주시고 이런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사실은 심사 자체는 서류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계약서나 실적 확인서, 결과 보고서 이런 걸 잘 챙겨 두셨다가 제출을 해 주시면 심사 때 좀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셜 미션이 우리의 주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과 맞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돈은 뭐 교재를 파는 걸로 벌고 사회 문제 해결은 그런 취약계층 아동들에게 교육을 교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은 주 매출 사업은 교재 판매이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 기업이 취약계층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그냥 도서를 파는 기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매출 사업과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이 일치해야 된다. 같은 맥락 안에 있어야 한다. 이거를 꼭 명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비 사회적 기업 사업계획서를 일부 따온 거예요. 이거 사업계획서 양식은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 구글에다가 지역형 예비 사회적 기업 공고 이런 거 검색하시면 양식이랑 공고문이랑 다 나오거든요. 그 양식 중에서 사업계획서 양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회적 목적 및 필요성 부분에는 우리가 어떤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사회 문제가 뭔지, 필요성이 뭔지 이런 걸 자세하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은 이 5가지 유형에 부합하도록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진짜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사업 계획이라고 해서 실적을 실제로 제출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쉽게 생각할 수 있으나 심사 단계에서도 이걸 정말로 실현할 수 있나? 그리고 이걸 통해서 진짜 사회적 가치가 발생하나? 이런 걸 보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인증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을 만큼의 사업 계획서를 써주셔야 되고 실제로 지정 이후에도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예비 사회적 기업 신청하실 때 사업 역량도 보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왜 사회적 기업 하시려고 하나요? 그리고 이런 사업을 수행하시려면 얼마나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되시나요? 뭐 자원은 어떻게 확보하실 건가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이것도 상세하게 써주시면 좋겠죠. 이거는 사실 정해진 게 없고 이제 쓰시기 나름이에요. 그리고 써서 제출하신 다음에 현장 실사를 받으시면서 충분히 더 추가 설명을 해주실 수 있기 때문에 네. 정해진 방식은 없지만 최대한 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유형별로 요건을 하나씩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막 뭐가 많죠. 글씨가 많은데 이게 지침의 내용을 다 담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하나씩 천천히 볼게요. 일자리 제공형의 인증심사 기준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근로자 중에서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유형 자체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 30% 비중을 확인을 하고 있고요. 계산하는 수식이 여기 적혀 있죠. 이제 신청 직전 6개월 동안의 전체 근로자의 수를 합하고
그리고 그중에서 취약계층 근로자 수 6개월치를 합합니다. 그다음에 백분위를 내봤을 때 30% 이상인지를 확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인정 기준을 보면 전체 근로자 수가 6개월 평균 3인 이상이어야 되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인 이상이셔야 되고 잡급 비율이 10%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잡급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일용직 그리고 아르바이트, 프리랜서 사용 비용 이런 거예요. 이게 재무제표를 손익계산서를 봤을 때 지급수수료라고 나오기도 하고 잡급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용직을 많이 사용했으면 일자리 제공형의 주요 목표인 질 좋은 일자리 제공,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이라는 목적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잡급 비율이 높으면 일자리 제공형의 신청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다면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왜 비정규직을 고용하고 있는지 사유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취약계층 의무 고용 비율에 대해서는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죠. 이게 뒤에 붙은 단서 조항이 있어요. 그 외 근로자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제공 여부는 위원회에서 판단한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 지침상은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의무 고용 비용 30% 말고 그 외에 다른 취약계층 근로자들에게도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침엔 30%지만 실제 심사되는 사례를 보면 너무 최소 요건을 맞추는 것보다 우리가 좀 더 많은 사회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취약계층들에게 괜찮은 일자리 제공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괜찮은 일자리란 맨 밑에 써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하고 계셔야 되고 주 15시간 이상의 근무 조건을 제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을 하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다 채워졌을 때 괜찮은 일자리라고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이제 별표로 쳐져 있는 부분은 예비사회적 기업 내용인데요. 이거는 뒤에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증 심사 기준 중에 취업 애로계층을 고용하면 2명까지 또 인증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런 사례는 많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저희랑 상담 진행하시면서 증빙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이나 저소득자, 장기 실업자는 우리가 고용을 하면 그 순간 취약계층이 아니게 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고용을 한 시점에 취약계층이셨다면 취약계층으로 인정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1월 달에 장기 실업자를 고용해서 6월 달에 심사를 신청할 거예요. 그러면 6월 그 당시에는 이분이 취약계층이 더 이상 아니지만 1월 달에 장기 실업자였다는 게 증빙이 된다면 이분이 취약계층에 산입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증빙 서류로는 취약계층 근로자 증빙 서류를 받고 있고, 이거는 취약계층 범위에 따라서 각각 증빙 서류가 달라요. 그래서 그 증빙 서류에 맞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 근로계약서, 유급근로자 명부, 4대 보험 가입 확인 서류, 퇴사자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여기에 증빙 서류들이 다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발급하시는 방법은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충분히 나오고요. 그래서 이걸 확인 받고 싶으시면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확인을 해주실 거고, 여기 각 증빙 서류나 확인 가능한 절차 이런 걸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제공형에서 좀 더 요즘에 요구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최소 요건이 30%를 맞추는 거 이상으로 우리가 더 고용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고용을 진짜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매출 요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사례로는 베어베터 좀 유명한 기업이죠. 여기는 제가 아까 사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쿠키를 구워서 판매를 하는 곳인데요. 이제 발달 장애인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쿠키를 구워서 판매를 하고 있고, 매출이 증가할 때마다 한 명씩 더 고용을 한다고 하네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모아 사회적 협동조합도 20년도에 일자리 제공형으로 인증을 받았는데, 여기는 카페를 운영하면서 정신장애인 분들이 고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서 카페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은 사회 서비스 제공형입니다. 이거는 인증 심사 기준으로는 취약계층 비율이 30% 이상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회 서비스라는 것도 법으로 또 정해져 있는데요. 정해져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서비스가 다 포함이 되기는 합니다. 이 표준 산업 분류에 여기 적혀 있는 해당 업종일 경우에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인증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실적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냐면 이 밑에 있는 산식처럼 신청 직전 6개월 동안 우리가 전체 서비스 수혜자를 셀 거예요. 그걸 이제 분모로 두고 그중에서 취약계층 수혜자가 몇 명인지를 분자로 둡니다. 그래서 그 백분율을 계산했을 때 30% 이상이어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인원수를 기준으로 산정을 해놨는데 우리가 인원수 말고 뭐 제공 시간이나 제공 횟수로 산정을 해서 30%를 낼 수도 있습니다. 있으나 보통은 인원수로 많이 하고요.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취약계층과 비취약계층을 같이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공 시간이나 제공 횟수로 따지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인원수로 가장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취약계층 사회서비스 제공형으로 인가를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현장 실사에서 그런 증빙을 같이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취약계층인지 아닌지가 중요한데요. 앞에서 일자리 제공형에서 봤던 취약계층 분류에서 플러스 여기 나와 있는 추가적으로 더 넓은 취약계층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증빙을 챙겨주셔야 돼요. 근데 증빙이 사실 조금 어렵죠. 사회 서비스 제공형이 인증이나 뭐 지정이 어려운 게 증빙을 챙기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요. 일단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취약계층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증빙을 챙겨놔야 돼요. 원칙상으로는 모든 대상자를 대상으로 챙겨놔야 되고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혜자가 속해 있는 기관이나 서비스 연계하는 기관을 통해서 사회 서비스 제공 확인서라는 걸 받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동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을 했다라고 하면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시고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도장을 찍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지역아동센터 자체가 거기에 속해 있는 아동들이 취약계층이기 때문입니다. 취약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의 도장이 효과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기관이 아니고 그냥 일반 동아리, 일반 기업 대상으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셨을 때는 그 도장을 받아오신다고 해서 전체가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 기업 안에서 취약계층이 몇 명인지를 또 발라서 증빙을 해주셔야 돼요. 그 대상자가 취약계층인지 그 취약계층이라면 그 유형에 따른 증빙 이런 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조금 쉽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궁금한 게 우리가 사회서비스에 속하는지 궁금하시거나 아니면 증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궁금하시면 또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상담을 요청하시면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는 게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인데요. 이게 양식에 보시면 사회서비스 내용을 적게 돼 있고 수혜자 수, 수혜 대상, 수혜 내용, 환산 금액 이렇게 적게 돼 있어요. 이 수혜자 수가 취약계층 10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60명 중에서 취약계층 10명 이렇게 적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사회서비스 제공한 대상들 중에서 취약계층이 몇 명인지 확인해 주실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만 우리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할 때 만약에 전체 우리 기업에서 1,000만 원어치의 서비스를 제공을 했어요. 근데 그중에서 300만 원어치만 취약계층 대상으로 했던 사업이었던 거예요. 그럴 경우에 모수를 그 300만 원어치에 대한 모수만 따지시면 안 되고 그럼 100%가 되잖아요. 그러시면 안 되고 우리가 매출이 발생한 전체 서비스를 항상 모수로 두셔야 됩니다. 이 모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출에 관한 증빙을 받기 때문에 매출이랑 우리 손익계산서랑 그리고 실제로 제출한 실적
이게 맞는지를 다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뭐 수 전체, 우리가 매출이 발생한 모든 서비스, 그리고 그중에서 취약계층이 몇 명인지 이런 거를 다 확인을 해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기업에서 피로도가 조금 높은 서류입니다. 증빙을 다 하나씩 챙긴다는 게. 그래도 네, 챙겨 주셔야겠죠. 사회 서비스 제공하는 사례들 중에서 위코노미라는 주식회사예요. 여기는 이제 취약계층 대상으로 금융교육이 조금 미흡해서 문제가 된다는 걸 인식을 하고 금융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이제 시설 보호 종료 아동이나 퇴소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상담 서비스 1대1로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둘이 함께 주식회사는 여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장애인들이 여행을 자유롭게 다니기가 아직은 조금 어렵잖아요. 베리어 프리가 많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편하고 접근 가능한 여행 코스를 여기서 만들어서 그거를 서비스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혼합형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일자리 제공형이랑 사회 서비스 제공형을 합쳐놓은 유형이고 비율은 앞에는 30%였지만 이거는 20%입니다. 실적 인정 기준은 앞에 일자리랑 사회 서비스 제공형 동일하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각각 20%를 채워졌을 때 혼합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혼합형 사례로는 사단법인 새나리오면이라는 기업인데요. 여기는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목표로 이제 카페를 차려서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직접 고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에게 교육이나 실습 기회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고용과 사회 서비스 제공 두 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혼합형이 가능했던 사례입니다. 네. 그다음에 지역사회공헌형입니다. 이거는 지역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나다형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형과 나형은 지역을 설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역의 현안이 무엇인지, 이 지역의 문제가 뭐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건지가 명확한 상태에서 우리가 이걸 가형과 나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일단 가형은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하는 유형이에요. 우리가 어떤 특정 지역에 취약계층을 고용해서 사업을 하겠다. 아니면 그 지역의 물적 자원을 활용해서 하겠다.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경우에 가능하시고요. 나형은 지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이에요. 어떤 특정 지역에 유독 이곳에 소외된 계층이 또 유독 이곳에 어떤 범죄가 많이 발생한다. 이거를 발견하셨을 때 그리고 이걸 해결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을 때 지역사회공헌 나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역사회공헌 다형은 앞에 것들과는 사뭇 다르게 지역에 국한되진 않아요. 이제 지역사회공헌 다형은 이제 저희 신나는 조합 같은 곳이에요. 이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데 그거를 다른 사회적 경제 기업에게 컨설팅하고 마케팅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이런 경우에 해당되고 있어요. 저희 신나는 조합도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들 대상으로 컨설팅 해드리고 서비스 제공하고 있잖아요. 자금을 조달해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같은 기업이 지역사회공헌 다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지역에 대한 거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가형을 먼저 보겠습니다. 가형의 실적 인정 기준을 먼저 볼게요. 중간에 써 있는데 근로자가 취약계층 비율, 그 해당 지역에 우리가 지역이라고 설정해 놓은 그 지역의 취약계층 비율 20%이거나 우리가 고용한 인원 20%거나 아니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에서 해당 지역의 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이거나입니다. 둘 중에 택 1이고요. 만약에 어떤 지역에서 여기 지역에서만 나는 특산물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떤 특화 사업을 진행하겠다. 그리고 그걸 하면서 이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을 고용하겠다라고 하면 지역사회공헌 가형입니다. 이게 우리가 취약계층 고용 비율이 좀 낮기 때문에 이것만 충족하려고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침상으로는 요건이 20% 중에 택일로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지역에 관련된 사업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으면서 그 지역의 취약계층을 고용해야지만 통과가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만약에 A라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20% 이상 고용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건 B 지역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업이 A 지역의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실제 돈을 벌고 있는 건 B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과 그리고 우리가 고용할 취약계층의 지역이 일치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지역사회 공헌 가용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요건은 이제 고용 비율 20%,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20%이지만 이 이름과 걸맞게 실제로 근데 진짜 그 지역 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증빙 서류로는 이제 취약계층 근로자가 어디 사는지부터 증빙을 해주셔야겠죠. 거주지, 그리고 실제로 취약계층인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 전체 근로자 수 확인해야 되고, 네, 정관이나 뭐 이런 거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에 정관의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인가 유형 확인 이렇게 왜 되어 있냐면, 사회적 협동조합은 처음부터 인가 유형 중에서 지역사회 공헌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유형이면 이 인증 유형을 충족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도 앞에서 사회서비스 제공형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확인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나형인데요. 나형은 일단 실적 기준은 중간에 써 있는 것처럼 비용, 우리가 돈을 쓴 거, 그리고 수입, 우리가 돈을 번 거 중에서 하나 이상 40%를 넘어야 돼요. 그 지역에서 나는 게. 만약에 우리가 매출이 1,000만 원이 났어요. 근데 우리가 지역이라고 설정해 놓은 A 지역에서 4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나야 된다는 거죠. 다른 지역에서 난 게 다른 지역에서 난 게 막 70% 이러면 안 되고, 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여기에서는 지역의 고유 의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지역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진짜로 있냐라는 걸 증빙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동네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우리가 지역사회 공헌 나형을 선택했어요. 근데 사실 쓰레기 문제는 그 지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전국적으로 쓰레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의 고유 의제라고 인정받기가 조금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떤 지역이 우리가 사업을 수행할 그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더 부족하고 그래서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증빙을 해주셔야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진짜 문제다라는 걸 증빙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만약에 어떤 국회의원이 자료를 낸 거예요. 법안을 제시했어요. 우리 지역에 이게 진짜 문제다라고 해서 여러 가지 막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서 그걸 발표를 하고 뉴스 보도가 나갔어요. 그러면 인정이 아무래도 조금 쉽겠죠. 공신력 있는 자료고 국회의원이 인정을 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이렇게 문제다라는 게 확인이 됐으면 그런 거를 같이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증빙 서류로 재무제표 계정별 원장, 회계 서류를 이렇게 내게 돼 있는데요. 이제 실적 기준 자체가 비용과 수입의 비율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신력 있는 자료로 제출을 하셔야 되고, 공신력 있는 자료라고 한다면 그 회계사의 도장을 받은 재무제표 이런 걸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형은 저희 신나는 조합 같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저희가 인증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한다면 다형이 될 수 있겠죠. 이제 지역사회공헌 다형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 등을 대상으로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여기에서 실적 기준은 앞에와 마찬가지로 비용 또는 수입이 전체 매출 중에 그 사회적 경제 기업 대상으로 40% 이상이 나야 돼요.
앞에서 들었던 예시랑 똑같지만 우리가 1,000만 원의 돈을 번다면 사회적 기업 대상으로 4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매출을 발생시킨 그 수혜 기관들이 사회적 경제 기업인지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사회적 기업 인증서를 같이 제출한다든지, 뭐 예비 사회적 기업 지정서를 제출한다든지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증빙을 모아놓으시는 게 중요하고, 증빙이 없으면 이런 실적들이 인정이 안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지역사회공헌 가형 사례입니다. 이거는 지역에 있는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거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건 전남 무안군에 있는 건데 여기에서 특정 차가 많이 나나 봐요. 그래서 그 차를 활용해서 제품을 만드는데 그 과정에서 그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 고령자나 이런 분들을 고용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행복도시락 사회적 협동조합은 서울에 위치한 사회적 기업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서울에 있는 결식 아동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지원을 못 받고 소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정부 미지원이 되고 있는 사각지대가 많다는 걸 발굴을 한 거고, 그거를 우리가 이런 도시락을 제공하면서 돈도 벌고 사회적 목적도 실현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인증을 받은 사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역사회공헌 다형인데요. SE 인파워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여기도 다른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도와주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증빙을 잘 하셔가지고 인증이 되셨죠. 네, 문제 기타 창의 혁신형입니다. 이게 왜 문제라고 하냐면 이게 어려워요. 인증이 어렵고 워낙 다양한 사회 가치들을 들고 오시기 때문에 그런 심사가 굉장히 힘들어서 제가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유형들은 어떤 정량적인 수치로 증빙을 해주셔야지만 인증 신청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타 창의혁 신형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량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 없는 기업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약계층에게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확실히 되고 있고, 다른 영리기업과는 차별화된 요소를 가지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때 기타 창의혁 신형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정량화된 목표든 수치로 우리가 제시할 수는 없지만 취약계층에게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증빙은 해주셔야 돼요. 최대한 자료를 잘 챙기셔서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기타 창의 혁신형이 다양한 사회 가치를 담기 위해서 만들어진 유형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취약계층에게 어떤 걸 제공해야 된다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목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창의혁 신형에서 추가로 심사를 받게 되는 거는 SVI 인데요. SVI는 사회적 가치 지표라고 해서 우리 기업이 1년 동안 어떤 사회 가치를 창출해냈고 그거의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 측정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1년치를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 이건 신청서랑 증빙 서류가 정해져 있거든요.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기타 창의혁 신을 준비하려면 그 매뉴얼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취약계층에게. 근데 기타형으로 하고 싶은 경우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이 사업 내용이면 계량화 할 수 있지 않나? 하면은 이제 기타형으로는 탈락을 할 수가 있고요. 계량화가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른 유형으로 가야 되는 것이 네, 현실입니다. 그래서 계량화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불인증 된다라고 적혀 있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기타 창의혁 신형을 앞에 빼뜨린 게 있는데 여기 예시라고 작은 글씨로 4가지가 써 있어요. 취약계층 지원, 편의 제공, 일반 영리기업과의 차별성, 기타 지역사회 공헌이라고 써 있죠. 이게 위에 3개 중에 하나에는 속해야 그나마 인증 가능성이 조금 있고 우리가 설득해 볼 여지가 있는 거고요. 기타 중에서도 기타라고 하면 좀 설득하는 과정이 좀 더 많이 필요하겠죠. 네. 여기서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타형이라고 해서 취약계층에게 취약계층과 조금 다른 영역으로 사업을 하시면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취약계층에게 자립을 지원하는 유형으로 빅이슈 코리아가 있습니다. 유명한 기업이죠. 여기는 이제 홈리스들에게 잡지를 팔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적 자립, 그러니까 잡지를 파는 이득은 이분들이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 자립을 도와드리고 이제 그 가능성을 좀 인식 개선이라든지 그런 효과도 같이 나는 거죠. 그리고 소이프 스튜디오라고 이거는 재작년에 인증이 된 기업입니다. 여기는 보육시설 청소년 대상으로 디자인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 보육시설 청소년들이 만든 디자인으로 제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일자리 제공하면서 그런 인식 개선이라든지 직업 교육 같이 제공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다음에 오버플로우라고 여기는 작년에 인증이 됐어요. 여기는 콘텐츠, 유무형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형인 거죠. 이제 시각 장애인들이 이런 자판을 쓰는데 기존에 있던 자판들에 불편한 점이 있었던 거예요. 너무 제한적이고 가지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너무 비싸고 그런 거를 사회 문제라고 인식을 하고 발견을 하셔서 우리가 이분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개발하자라고 해서 이런 콘텐츠들을 만들었고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버섯슬레이트라는 기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제공을 함으로써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고 이 물건을 판매함으로써 취약계층들이 훨씬 더 삶의 질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점을 인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영리기업과 차별성을 가진 기업들로 방앗간 컴퍼니라는 사례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거는 작년에 인증을 받은 기업인데요. 여기는 이제 식당을 운영하시는 곳이에요. 식당만 운영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제품을 판매하시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일반 식당들은 우리가 농산물을 사거나 할 때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사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저렴하고 많이 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농촌에 존재하는 소득 구조의 불평등 그리고 중간 유통업자의 횡포 이런 사회 문제를 발견해서 우리가 그런 문제도 해결하면서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직거래의 방식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농장과 아예 계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질 좋은 농산물을 가지고 오고 그거를 저렴한 가격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지고 와서 이제 질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이걸 판매를 하는 거죠. 이런 사회적 목적을 인정받아서 기타 창의력 신형의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앞에서는 이제 사회적 목적 관련해가지고 예, 유형별로 인증 그런 요건들과 세부적인 요건들과 챙겨야 되는 증빙 서류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봤고요. 이제 말하다 보니까 인증 기준으로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예비라고 하더라도 현재 이런 실적이 없어도 향후 이런 걸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제가 빠뜨린 게 하나 있어서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유급근로자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 고용 조정이 인증의 경우 실적 6개월 동안 있으면 안 되고 예비의 경우 3개월 동안 고용 조정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고용 조정 상실일을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무를 처리하는 날짜랑 고용 4대 보험 득실 확인서를 떼봤을 때 거기에 찍히는 상실일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심사 받는 거는 서류에 찍혀 있는 상실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2월 28일 말일이죠. 2월 28일에 이제 그분을 고용을 조정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서류에는 3월 1일에 상실일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월 달에 고용 조정이 있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경우에 해당되시는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가 고용 조정을 해야 되는 경우면 그런 서류에 찍히는 날짜를 한번 다시 확인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네. 이제 의사결정 구조입니다. 네 번째 요건. 의사결정 구조는 예비사회적 기업은 아예 불이 안 들어와 있어요. 이제 아예 이제 요건이 없는 거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증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으실 때는 우리가 다양한 이해관계자라는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라는 거는 우리가 기업을 운영할 때 근로자도 참여하고 그리고 대표도 물론 참여하고 그리고 우리 기업 외부에 있는 사회이사도 참여하고 그분들이 다양한 의견들을 모아서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요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 조직 안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고 있다는 근거가 정관에 적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관에 제일 먼저 적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의사결정 구조를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이사회죠. 보통 중요 의사결정 구조는 이사회인데 이사회가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고요. 그 3인에는 근로자 대표와 외부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 합니다.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한다는 의미는 근로자 대표를 사내 이사로 등기를 한다는 뜻이고 외부 이해관계자를 사외 이사로 등기를 한다는 뜻입니다. 등기부 등본을 떼봤을 때 거기에 대표이사 분이 있고 대표자가 있고 그다음에 근로자 대표가 사내이사로 들어가 있어야 되고 사외이사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딱 떼봤을 때 그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등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는 거는 그 근로자가 정말로 근로자성이 있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실제로 근로를 하고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만 우리 창립 멤버고 실제로는 경영진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근로자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을 근로자 대표로 하기보다는 정말로 근로자인 분들을 근로자 대표로 선출을 해서 그분을 등기를 해야 되고 그 선출은 대표님이 뽑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재직 중인 근로자 분들 사이에서 이 선출 동의서라는 걸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선출 동의서라는 증빙을 갖춰서 이렇게 이사회를 3인 이상으로 마련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 등기가 모두 완료된 이후에 우리가 실제로 그분들을 모시고 의사결정 기구 회의를 한번 개최를 해야 돼요. 이사회를 한 번 이상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는 신청 직전일 6개월 이내 그 실적 기간 안에 이사회를 개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순서예요. 네, 2장 넘겨서 순서를 먼저 볼게요. 순서는 정관을 먼저 개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공증을 받으셔서 등기를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과정이고 그 다음에 근로자 대표를 선출해서 등기하시고 사회이사 선출해서 등기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사회를 실시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4번의 이사회 실시, 이건 실적 기간 안에 진행이 돼야 합니다. 그 부분을 꼭 명심을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주식회사는 보통 이사회가 주된 의사결정 구조이기 때문에 특이사항 없이 그냥 여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근데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임원이랑 직원을 겸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근로자 대표를 이사로 등기하는 데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우리 정관을 먼저 보시고 정관의 조합원 수에 따라서 이사회 운영위원회를 나눠 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관을 먼저 확인을 하고 정관에 있는 사항을 준수하는 선 안에서 이런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구축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경우가 근데 너무 많기 때문에 만약에 협동조합분들이 계신다면 저희랑 따로 상담을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조합원 수가 10인이라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냐면 이 협동조합 표준 정관에 10인 이상이면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10인을 초과하면.
그래서 11을 초과한 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이사회를 꾸리지 않고 운영위원회에 근로자 대표와 사회이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운영위원회는 등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던 근로자 대표 등기, 사회이사 등기 이런 과정에서 좀 차이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희랑 필히 상담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합원들끼리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외부 이사를 등기하는 것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합 외부 사람을 들어와서 우리 조합의 의사결정을 한다?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침에서는 조합원 외의 사람을 등기하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좀 더 보수적으로 조합원 외의 분들을 모셔와서 사회 이해관계자로 이사회를 구성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꼭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아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사회를 실적 기간 안에 개최해야 된다는 것도 꼭 명심을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 이사회 구성이 이제 사내이사, 사회이사 좀 더 많아서 여러 명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 명이 있을 때 그 특수 이해관계자라고 해서 대표님의 가족이나 아니면 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이 50% 이상을 차지하면 그거는 이제 요건 미흡이에요. 그래서 가족분들을 만약에 이사회에 참여하신다고 해도 50%가 넘지 않게 잘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던 근로자 대표 선출 시 주의할 점이고요. 실제로 근로자성이 있는 분이 참여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근로자들의 선출 동의서를 구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관 예시가 여기 나와 있는데 정관은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표준 정관이라고 해서 이제 각 법인 유형들마다 정관에 어떤 사항이 들어가야 되는지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저희 신나전조합 자료실에 들어가면 있기는 한데 그 필수 조항들을 정관에 넣으시고 그거를 수정하시고 공증 받기 전에 저희한테 한번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요건인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입니다. 이거는 예비사회적 기업은 절반 불이 들어와 있죠. 이것도 일부 요건이 달라서 절반 표시가 되어 있는데 먼저 인증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증 심사 기준으로는 이제 6개월 동안의 총 수입이랑 그리고 그 6개월 동안 지출된 총 노무비를 두 개를 계산을 해서 매출이 노무비 대비 50% 이상이어야 됩니다. 이걸 헷갈리시기가 너무 쉬운데 만약에 여기 밑에 나와 있는 예시처럼 우리가 월급을 1,000만 원을 줬어요. 근데 그 같은 기간 동안 우리가 벌어들인 매출이 500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일반적인 기업이라면 노무비보다 당연히 매출이 많이 나와야죠. 근데 사회적 기업에서는 최소 요건으로 이렇게 지침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심사를 할 때는 정말로 이제 노무비가 1인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다. 이러면 이제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조금 미흡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심사에 참고가 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튼튼한 우리 재정적 상황을 가지고 있으면 심사에 더없이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매출이랑 영업외 수익 뭐 이런 걸 어떻게 따지는지는 이 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매출액은 우리 손익계산서를 떼어봤을 때 맨 위에 적혀 있어요. 매출액이라고 적혀 있고 만약에 제조업이나 유통업을 하시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조원가 명세서라는 거를 세무서에서 주시거든요. 제조원가 명세서에 나와 있는 원재료비 그리고 매출 원가는 우리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에서 제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약에 재고가 많이 쌓여 있으면 그 재고가 상품 매출 원가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 매출이 물건을 팔아서 뭐 가지고 있는 거 포함해가지고 매출이 1,000만 원이 났는데 재고가 800만 원짜리가 재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증 심사 때는 우리 매출이 200만 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매출 원가를 다 빼고.
그리고 영업 외 수익도 여기 나와 있죠. 이것들은 우리 매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제 보조금 받으시는 거나 아니면 뭐 어디 지원금 받으시거나 후원금 받고 기부금 받고 이런 거는 영업의 수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매출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무비 대비 50%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노무비 기준은 어떻게 보느냐? 노무비에 포함되는 거는 손익계산서 상에서 인건비나 급여, 임직원 급여, 그리고 재수당, 상여금 이런 게 있고요. 일용임금으로 나가는 거, 잡급이거나 지급수수료나 이런 거 나가는 것까지 포함을 하고 퇴직금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제조업과 유통업의 경우 가지고 있는 제조원가 명세서 상의 노무비까지 노무비에 포함이 됩니다. 제외되는 거는 교육훈련비, 그리고 퇴직급여, 적립금이라고도 하죠. 그런 적립금이나 사회보험료, 용역비 이런 거는 노무비에서 제외됩니다. 이건 예비 기준인데요. 예비는 매출이 뭐 얼마 이상 돼야 된다 이런 요건은 없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실제로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요건입니다. 우리가 팔 물건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서비스 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프로그램도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손님이 찾아오지 않아서 매출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는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팔 물건도 아직 개발 중이고 당장 손님이 찾아왔을 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다. 이러면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 기반이나 수익 구조를 검토해서 지속 가능성을 본다. 그리고 매출이 발생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영업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지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매출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을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증빙을 제출하지 않으면 매출액 발생에 대한 거를 아예 인정을 못 받으세요. 이제 예비사회적 기업은 실적이 없어도 들어올 수 있고 법인 설립 연력이 별로 없어도 들어올 수 있다 보니까 이제 설립한 지 한 달 만에 들어오고 그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당장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이 없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지금 당장 수행할 수도 없고 단기간에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미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통적인 영리 기업들처럼 기부금과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되는 기업이라면 우리가 자체 수익 모델이 없다고 보고 비즈니스 모델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미지정이 되기도 합니다. 서류 준비하실 때는 재무제표를 제출하신다면 재무제표 갑지라고 해요. 이제 세무사에서 받으실 때 맨 앞에 찍혀 있는 확인서인데 이거를 같이 제출을 해주셔야 그걸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하다 해서 인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 서류 준비할 때 주의점이 이건 인증 기준으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개월 실적을 안분해서 계산한다 이렇게 적혀 있고 그리고 완전 자본 잠식의 경우에는 인증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완전 자본 잠식은 신청을 못 하십니다. 인증의 경우 예비는 괜찮아요. 근데 인증은 완전 자본 잠식 우리가 재무 상태표를 받아봤을 때 자본 총계가 마이너스면 자본 완전 잠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경우에 인증 신청이 안 되시고 그걸 해소한 이후에 재무제표를 받아서 그걸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인증 신청을 하실 때는 신청 전월까지의 실적으로 신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청 전월까지의 가결산 자료가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3월 달에 신청을 한다면 총 6개월이니까 작년 22년도 9, 10, 11, 12 그리고 23년도 1월, 2월의 자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작년도 22년도 9월, 9, 10, 11, 12 자료는 22년도 1년치 재무제표를 가지고 오시고 그리고 23년도 1월, 2월은 그 세무사한테 1월, 2월까지 가결산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시면 1월, 2월치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자료를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가결산이 좀 시간이 걸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할 거고 언제 신청을 할지 시기가 결정이 되시면
세무사한테 바로 요청을 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정관의 필수 사항입니다. 이거는 저희 인증 신청하실 때 그리고 지정 신청하실 때 두 개 다 공통 사항이고요. 필수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이거는 법인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희 자료실에 올라와 있는 법인격별 표준 정관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인증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필수 기재 사항 1번부터 10번까지 모두 들어가야 하고요. 예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 5번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 방식 등 중요 방식의 의사결정 방식을 제외한 모든 조항은 다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정관을 수정하시고 공증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공증을 받기 전에 이거 수정을 만약에 직접 하신다면 수정된 한글 파일을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다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드리거든요. 확인을 받으신 다음에 공증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게 정관이 워낙 길기도 하고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서 좀 빠뜨리거나 이러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걸 이제 신청할 때 돼서야 발견을 하면 아예 요건 미흡으로 신청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준비하시고 네, 미리 검토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거는 앞에 나와 있던 필수 조항을 좀 더 세부적으로 적어 놓은 조항입니다. 이 정관은 우리 기업의 법전이에요. 그래서 정관에 일단 넣으면 우리가 이걸 법으로 삼아서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설립 목적부터 여기 나오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 서비스 제공을 하겠다. 그리고 지역에 기여한다. 이런 거에 정관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 되려고 이걸 넣으면 그 순간 우리가 이런 거 실천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2번 그 의사결정 방식인데요. 이거는 인증만 포함되고요. 네, 이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그리고 3번 수익 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예비사회적 기업이나 인증사회적 기업 둘 다 공통인데요. 이윤이 나면 그걸 3분의 1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재투자해야 돼요. 그걸 정관에도 적어야 되고 이거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번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이게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면서 근로자를 고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고용법을 지키고 근로기준법을 지키고 하겠다. 그리고 유급 근로자 10명 이상은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 이런 거를 정관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나와 있죠. 공증을 꼭 받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 민간단체이시라면 이거는 우리가 정관을 바꾸면 그거를 우리를 허가해준 정부 부처에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정부 부처에서 확인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공증은 공증된 걸 저희한테 제출하실 필요는 없고 그 부처에서 허가를 내주면 그 승인 공문만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정관 공증 기한은 인증 같은 경우에는 공증을 신청 마감일 전까지 공증을 받으시면 되고요. 지정 같은 경우에는 신청 마감 이거 접수 마감일 전까지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공고에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청할 그런 공고를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서 언제까지 공증을 받으라고 하는지 확인을 하신 다음에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윤의 재투자인데요. 이거 예비랑 인증 두 개 다 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는 거잖아요. 그거 우리 하겠다고 인증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걸 정관에 적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윤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사회적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게 뭐 어디에 기부하거나 이래야 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두 번째 적혀 있는 것처럼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거나 뭐 임금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시설 개선하는 방식으로 근로 조건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사회공헌 사업에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고용 확대를 위한 시설 투자 등으로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도 다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정관을 보시고 그 정관에 들어있는 항목대로 사용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익이라고 하면 손익계산서 상에서 당기순이익이 있어요. 이게 물론 수익이 나면 당기순이익인데요. 우리가 수익이 안 나는 경우 이걸 단기순 손실이라고 적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단기순 손실이라고 적혀 있으면 우리가 배분 가능한 이윤이 없는 거고 단기순 수익이 있는 거면 배분 가능한 이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순 이익에서 법정 적립금 적립액 이거는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적립금 적립액을 차감하시고 나서 그 남은 금액을 배분 가능한 이윤의 범위라고 보고 이것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네, 여기도 이거는 이윤의 재투자는 실제로 사용한 거를 증빙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우리 정관에 적혀 있는지 안 적혀 있는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 정관 예시에 나와 있는 이익금의 처분, 해산시 자멸재산 처분 이런 것도 다 표준 정관 안에 표시되어 있어요. 필수 조항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증 절차와 지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건 먼저 예비사회적 기업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지역형 예비사회적 기업이죠. 이거는 앞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고가 따로 납니다. 서울시에서 공고를 내고요. 일정을 정해서 서울시에서 내고 공고에 따라서 우리는 신청서를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통합정보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서류를 제출하는데 이거는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들어가셔서 회원가입하시고 우리 기업정보 입력해서 신청서를 첨부 파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출된 거를 이제 관할 자치구 이제 좀 소속되어 만약 서대문구에 계시면 서대문구청에서 먼저 서류들을 다 다운로드 받아서 이 기업이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누락된 서류는 없는지 1차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누락된 서류가 있으면 보완 요청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1차 요건이 모두 기본 요건을 충족한 기업들의 서류가 저희한테 넘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서류를 다시 한번 보고요. 보완 사항이 있는지 기업과 소통해서 보완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현장 실사를 나갑니다. 현장 실사는 저희 신나는 조합이랑 자치구 담당자가 같이 나가고요. 가서 뭐 신청서 기반으로 해서 이것저것 사실관계 확인하고 좀 얘기 더 들을 거 있으면 더 듣고 그렇게 현장 실사 진행하고 그 다음에 그 자료들은 서울시로 다시 넘어가서 서울시에서 1차 서면 심사를 진행을 합니다. 서류를 심사위원들이 다 보고요. 그 다음에 대면 심사가 있죠. 대면 심사는 우리 기업 대표님들이 서울시로 직접 참석을 하셔서 이제 심사위원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PT 이런 건 아니고요. 간단한 질의응답이 있을 경우에 이제 대표님 출석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통과한 기업들이 자치단체장, 서울시한테서 승인을 받게 되고 지정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형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랑은 관계가 없고요. 개별 부처에서 지정 계획 공고를 냅니다. 이거 신청서 제출하는 것도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제출을 하시는 거고 이거는 자치구 대신에 1차 검토를 부처에서 하세요. 부처에서 이제 1차 기본적인 요건을 검토하시고 부처에서 넘어온 기업들을 저희랑 부처 담당자가 같이 현장 실사를 나갑니다. 그리고 서면 심사를 부처에서 다시 진행을 하신 다음에 여긴 대면 심사가 없죠. 그 다음에 부처장 승인이 나면 지정서를 교부받으실 수 있고 부처형 예비사회적 기업이 지정을 받으면 앞에 부처가 붙어요. 이름이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 기업 뭐 이런 식으로 붙어요. 그래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신청하실 수 있고 이게 제한이 있는 게 2년 동안 3회 탈락을 하면 탈락 후에 1년 동안 신청이 제한됩니다. 우리가 지역형도 신청해 볼 수 있고 부처형도 신청해 볼 수 있는데 막 신청을 했다가 3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1년 동안 신청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잘
감안을 하셔서 우리가 준비가 잘 됐을 때 신청을 하시는 걸로 진행을 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인증 절차는 앞에서보다 좀 더 길어 보이죠? 일단 인증 계획 공고는 고용노동부에서 내고요. 올해 계획 공고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에다가 검색해 보시면 인증 계획 공고가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거는 간략한 일정과 요건들, 제출하셔야 될 서류들이 적혀 있는 거고, 그런 요건이나 서류는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모든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공고가 나서 우리가 신청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저희랑 필히 상담을 먼저 진행을 하셔야 돼요. 상담을 안 한다고 해서 신청을 못 하시는 건 아니지만, 이제 요건이 앞에서 보신 것처럼 워낙 까다롭고 서류도 챙겨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랑 먼저 상담을 하고 준비할 게 뭔지, 그리고 현재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부터 시작해서 이런 여러 가지 상담을 받으신 다음에 준비가 되셨을 때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통합정보 시스템에다가 서류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업로드를 완료되시면 분기별로 심사를 끊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분기별 심사가 마감일이 지나면 형식 요건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죠. 서류가 제대로 올라가 있는지 이런 거를 한번 다시 봅니다. 그 다음에 현장 실사를 진행하는데 이거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담당자와 저희 신나는 조합에서 나갑니다. 여기에선 실사는 보통 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주로 진행을 하시고요. 저희는 컨설팅을 같이 진행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다 알고 있어서 진흥원 담당자에게 현장 실사를 받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기업에서 참여하시는 건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소위원회, 육성위원회 이런 거는 다 고용노동부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그 심사가 모두 끝나면 기간이 한 두세 달 정도 좀 오래 걸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좀 기간을 넉넉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기업분들이 준비하셔야 될 거는 일단 이런 설명회를 들으시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이런 설명회를 들으면서 자가점검을 진행하시고 우리가 이런 요건들을 다 맞춰서 그리고 앞으로도 맞출 수 있고 이런 걸 신청을 해볼 수 있겠다 판단이 드시면 저희랑 상담을 진행하세요. 상담을 진행하시면서 서류 이것저것 보완하시고 기간을 넉넉히 잡아서 보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완료가 됐을 때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저희가 드리는 체크리스트인데요. 그 인증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들한테는 보내드리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디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적혀 있고 그리고 어떤 서류들을 다 준비해야 되는지 이렇게 체크리스트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이런 서류들을 출력하고 어떻게 준비하는지 이렇게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자료입니다. 그래서 상담을 요청하시면 이런 자료들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이건 인증 사회적 기업이건 인증을 받고 지정서를 받았으면 그거에 따른 책임과 의무가 같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정관에 적었던 것들 있잖아요. 취약계층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요건으로 맞췄던 모든 것들을 이제 지정 기간 동안 그리고 인증받은 이후에 평생 동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창출한 이윤을 사회적 기업의 유지 확대 재투자하고 그래서 우리 기업의 자립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시고 그거를 통해서 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이런 의무가 생기고요. 여기 제일 크게 써 있는 게 사업보고죠. 이게 사업보고가 인증사회적 기업은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의무로 되어 있고 예비사회적 기업은 상반기에 한 번, 연 1회 의무입니다. 이거를 수행하지 않으시면 의무를 안 지키시는 거기 때문에 시정 조치가 나가고 시정 조치가 이제 누적이 되면 경고가 돼서 이제 막 청문회에 소환되고 이렇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업보고 하실 때마다 저희랑 소통을 하시게 될 거고 그때마다 보고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과 정신을 실현해 주셔야 하고요. 사업보고가 너무 중요해서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인증 사회적 기업은 1번부터 6번까지의 모든 사항을 보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예비 사회적 기업은 2번 의사결정 구조를 제외한 다른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사업 보고를 통해서 인증받은 기업들이 그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결격되는 사유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하고 있고, 만약에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면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갑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안내를 드리자면 인증 취소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유로든지 이제 인증 취소 사유가 발생을 하면 경고와 시정 명령이 몇 번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계속 지켜지지 않으면 청문회가 있고요. 그 청문회 이제 소환 받으셔서 이제 그런 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증 취소가 되고 통계 관리가 들어갑니다. 이게 인증 취소 사유는 여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짓으로 인증을 받으신 경우 당연히 인증 취소고요. 그 다음에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경고를 거쳐서 시정명령을 받게 되고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밑에서 두 번째가 경영 악화 등 사회적 기업 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사실 인증을 받고 나면 폐업이 아닌 이상 인증을 그만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증을 정말 그만하고 싶다라고 하면 청문회에 소환이 되시면 돼요. 청문회에 소환이 되셔서 정말 못하는 이유를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되고, 거기서 또 반려가 돼서 인증을 계속 가져가셔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은 아직 사업자 등록은 살아있지만 사실상 폐업이거나 도산인 경우에는 시정명령 없이 인증이 취소됩니다. 뒤에는 인증서 반납인데요. 이거 인증서 반납도 사실 그 절차가 굉장히 어렵고 반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보통 폐업을 하시는 경우, 그래서 기업 자체 유지가 어려운 경우 반납을 하시게 되는데요. 반납 신청을 하시고 이건 이제 진흥원에다 신청을 하시는 거고요. 지방 고용노동청에서 사실관계 확인하고 뭐 이것저것 확인을 한 다음에 통보가 됩니다. 경영학과가 아니고 그냥 반납하고 싶다, 이거는 거의 있었어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요. 반납 신청을 하면 사실관계 확인을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하고 그 다음에 반려나 취소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건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 취소인데요. 거의 앞에서 인증 취소되는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이것도 지정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으면 시정 조치를 처음에 통보받게 되시고요. 시정 조치가 계속되지 않으면 지정 취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정 반납도 절차로는 있으나 그렇게 많이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고요. 이건 지정 기한이 어차피 있기 때문에 지정 기한 3년이 되면 지정이 자동으로 만료가 돼요. 그래서 3년 안에 인증을 전환을 못하시면 여기에서 사유를 확인해서 통합정보 시스템에 입력 조치를 한다. 그래서 컨설팅을 연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저희 자체적으로도 지정 기간이 얼마 안 남으신 기업들 대상으로는 컨설팅을 받으실 의향이 있는지, 인증 전환 의지가 있으신지 좀 그런 걸 같이 확인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비를 일단 한번 다시면 서울시에서 예비를 다시면 신나는 조합과 계속 이제 소통을 하시면서 인증을 준비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궁금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원 제도가 뭐가 있는지. 이제 사회적 기업 지원 제도에서 직접 지원, 간접 지원, 기타 이런 게 있는데, 직접 지원을 저희가 보통 재정 지원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서울시에 있는 기업들은 서울시 재정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간접 지원은 이거는 각각 주체들이 다 달라요. 이제 판로개척이나 뭐 프로보노 사업 이런 걸 수행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원 사업들은 사회적 경제 기업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간접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지원들을 사회적 기업 인증이 되거나 예비사회적 기업 지정이 된다고 해서 100%다 받을 수는 없고요.
각각의 공고가 뜨고 우리가 거기에 다 지원을 해서 선정이 되시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직접 지원에서 마지막에 세제 지원 있죠. 세제 지원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이거는 각 지역의 세무서에서 관리를 하세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물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고 세제 지원에 관련해서는 네, 그쪽으로 확인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직접 지원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전문 인력 인건비 지원 사업, 사업 개발비 지원, 사회보험료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인증사회적 기업이랑 예비사회적 기업이 각각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 퍼센테이지를 확인하시고 지원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죠. 그리고 요건들도 있어요. 각 지원 사업마다. 이거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것도 구글에다가 서울시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공고 이렇게 검색하시면 공고문이 다 나오고 그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조건이나 신청하실 때 준비하셔야 될 것들 이런 게 제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보시고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런 게 언제 뜨는지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서울시에서 공고가 나는 거라서 저희도 정확하게 언제 난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은 신규 지원이 하반기에 9월쯤에 났었고요. 전문 인력도 신규가 그때쯤에 났어요. 하반기에. 그리고 사업 개발비는 상반기 한 3월쯤에 나는 편입니다. 그리고 사회보험료는 이거는 각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연 1회 공고가 나요. 연초에 공고가 나는데 이거는 선착순으로 티오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고가 언제 나는지 연초에 자치구에 전화하셔서 확인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준비하셔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간접 지원 관련해서도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 기업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서 경영 컨설팅 저희 신나는 조합에서도 기초경영 지원 사업이라든지, 뭐, 강사비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우선 구매는 사회적 기업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관련해서는 사회적 기업 진흥원에서 여러 가지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제 지원 혜택도 일부 있고요. 사회적 기업 대상으로 일부 있고, 이런 펀드를 사회적 기업 대상으로 요즘에 제일 많아졌어요. 펀드를 해서 투자 유치해서 기업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사업과 기관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인증이나 지정 받으신 이후에 이런 거 많이 찾아보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 이게 대표 번호거든요. 02365-0330 전화하셔서 사회적 기업 2번 누르시면 사회적 기업 팀으로 전화 연결되실 거예요. 거기에서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셔도 되고 이 메일 주소로 궁금하신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진행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이것저것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인증이나 지정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아서 대표님들이 고생 너무 많이 하시지만 이제 미리 상담 받으시면 좀 헛수고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저희랑 적극적으로 자주 소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질문 없으시면 그냥 나가기 하시면 되고 질문 혹시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네, 남아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